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과 관련된 어떤 비전적인 부분들, XRP의 확장, XRP에 대한 글로벌 채택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막 좀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거는 한 두 가지 정도 뭐랄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느낌이에요. 먼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미국의 2대 상업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크립토 영역에 상당히 깊게 진입을 해 있죠. 그래서 이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지분을 2.37% 확보하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 조금 더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블랙록이죠. 그래서 이런 대형 거물 기관들이 이미 사실상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맞물려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링토가 이렇게 밝혔어요. 이 리플과 ODL 파트너를 맺기 위해서 소송 종료를 기다리고 있다. 굉장히 섹시한 멘트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입장에서도 국경 간 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줄이면 당연히 좋은 거고, 수수료 줄이면서 비용 줄이면 당연히 좋은 거고, 5일씩 걸리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빠바바방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실제 은행에서의 업무, 금융, 송금, 결제 이런 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과의 어떤 연관성이, 커넥션이 꽤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다라는 점이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2016년 같은 경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리플이 이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 어떤 파일럿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이때 당시에 리플 대변인이 밝힌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떤 파일럿인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리플과는 오래전부터 이미 관련성이 있었고 커넥션이 있었고, 특히 최근에 이 아시아태평양 에이펙 국제결제 시스템 분석 보고서에서 이 국경 간 송금의 혁신 사례로서 케이스로 언급한 게 또 리플. 이런 걸 보면 뭔가 이렇게 좀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SBI죠. SBI. 리플랩스의 초기 투자자이면서 지금도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부 투자자이고, 사실상 리플의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리플의 아시아, 중동 지역 확장에 있어서 거의 뭐 SBI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BI가 지금 뒤에서 어떤 작업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SBI의 회장 이 기타오 요시타카가 말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섹시 포인트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지난 6월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SEC가 이번 리플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XRP의 상승은 기대 이상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기대 이상 정도는 아니지만 기대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다못해 SBI 회장이 이런 멘트를 했다라는 거, 이건 시타점이 좀 있죠.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2019년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2025년까지 일본의 모든 은행들은 XRP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의 모든 은행들은 XRP를 통해서 국경 간 송금 결제 혁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굉장히 전폭적이죠, 이거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거 조금 겹쳤는데, 암호화폐 산업의 희망은 리플과 R3에 달렸다. R3 좀 아시잖아요. 저희가 몇 번 다뤘기 때문에. R3가 개발한 게 이제 오픈소스 기업용 블록체인 DApp 코다. 코다. 이 코다를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키워드를 우리가 몇 개 기억을 좀 해야 되는데, SBI, R3, 코다, 그리고 리플, 이 4개 키워드가 가진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좀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R3가 코다를 출시하면서 이 플랫폼 내 첫 번째 결제 암호화폐로 선정했던 게 또 XRP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2019년이었나 2018년인데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가장 영향력 있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커뮤니티의 만남이다. 그러니까 리플과 R3의 만남이 이 정도로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R3의 대주주가 SBI라는 거죠. 그래서 R3와 SBI는 조인트 벤처까지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죠.
SBI R3 재팬 이런 것까지 설립을 했고 각국 중앙은행들과 이 CBDC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R3의 생태계가 지금 이미 전 세계 400개 넘는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블록체인의 혁신에 대해서는 이미 금융기관으로서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상한 거다. 뭐 이런 포인트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CBDC 프로젝트 기술과 관련해서도 R3도 이게 또 간단치가 않죠. 최근에 CBDC 관련 기업 15곳을 비교 평가했을 때 리플이 1등 먹었었잖아요. 그때 이제 비교 대상 중에 하나가 R3였어요. 그래서 R3 같은 경우에는 홍콩과 태국 이 합작 CBDC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이 R3가 플랫폼을 제공을 했고, 싱가포르 통화청 마스 역시 코다를 활용해서 CBDC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싱가포르는 지난달에 리플을 정식 승인받은 사업자로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또 우리의 가슴을 또 두근거리게 만든 그런 상황이 또 있었죠.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전폭적인 상황들, SBI와 관련된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고, 일본 은행을 중심으로 한 XRP 채택이 얼마나 가속화되고 R3와 리플 이렇게 두 개 톱니바퀴가 지금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고 있는 건데, 어떤 결과를 통해서 얼마나 혁신적인 채택이 전폭적으로 이뤄질까, 아마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XRP가 막 그 시세에 한번 변곡점이 올 때는 그런 의미 포인트들이 시장에 주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리플 소송 이슈가 만약에 SEC가 항소를 하지 않는다라면 XRP, 리플은 그냥 이제 앞으로 잘 나아가면 되거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비전과 혁신 시도가 그냥 쭉쭉 확장이 되면 됩니다. 그 과정에 이제 IPO가 진행이 될 거고, IPO를 통해서 조금 더 전폭적인 XRP의 채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XRP의 채택과 리플의 IPO는 시너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시세 반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뭐랄까 다른 암호화폐들이 겪지 않았던, 다른 암호화폐들은 SEC로부터 족쇄를 채워지는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리플은 이제 그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출발선에 이제 막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거는 그동안 어마어마한 혁신을 이뤄왔고, 그거를 글로벌 정부, 기관, 채택 이런 식의 지금 성과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소송 리스크가 없다라면 얼마나 더 전폭적으로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기대 포인트를 갖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포인트들이 막 맞물려 있잖아요. 소송과 관련해서는 약식재판 이슈가 하나 정리가 됐지만 항소 가능성이라는 게 잠재적인 악재 요인으로 하나가 남아있고, 소송 약식재판 종료라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주면서 XRP가 하루 이틀 사이에 100% 가까이 85% 넘게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기대만큼 더, 예를 들어서 상징적인 숫자 한 1달러 돌파 이런 거라도 이루어졌으면 좀 덜했을 텐데, 1달러 돌파까지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을 남기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어떤 소재가 긍정적인 막 들어오더라도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10달러 100달러는 안 간다라는 거예요. 못 간다라는 거예요. 10달러만 가더라도 지금보다 10배 이상 1000% 이상이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한 이슈고, 다만 이제 합리적인 투자자로서의 스탠스를 견지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고 돌파 정도는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SEC가 항소 절차를 밟지 않고 리플이 이렇게 의미 있는 혁신의 발걸음을 따박따박 계속 앞으로 나아가 준다라면, 이런 상황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CBDC 이슈도 있고 글로벌 국경 간 성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지금 진짜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 채택, XRP 채택이라는 걸 발표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의미가 클까요? 미국의 2대 상업은행이. 그런 부분들 굉장히 커요. 너무 이 모치가 커요. 그러니까 소송 종료보다 오히려 저는 이런 게 진짜 이슈지 않나. 소송은 사실 너무 더러웠잖아요. 리플이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당한 거니까. 근데 이거는 리플이 당연한 자격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좀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뭐 여기까지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가 이거 최근에 우리가 짚어봤던 건데,
이미 리플의 혁신 관련해서는 전 세계 대형 은행들이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미 리플이 소송이라는 아주 더러운 꼴을 당하고 있는데도 이미 전 세계 상위 100대 은행 중 38개가 리플 커넥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리플 송금 기술을 테스트를 하거나 리플 송금 기술을 직접 사용을 하거나 리플과 관련된 투자를 단행하거나 이렇게 커넥션이 있는 은행들이 세계 상위 100대 은행 중에 38개. 그럼 이제 소송 리스크가 만약에 항소 절차 없이 잘 마무리가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런 기대감 포인트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밌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세계 최대 리플의 고객이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자산 2조 8천억 달러의 세계 5위 은행인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이 리플의 최대 고객이고, 38개 은행 가운데 18개 은행은 리플 기술, 리플의 블록체인 혁신을 이미 활용하고 있다, 채택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100대 은행 중에 18개 은행이 XRP를 채택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100대 은행 중에 50개 은행, 절반이 XRP를 채택을 한다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약간 흥분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전 참 재밌게 느껴집니다. 아주 훌륭한 은행들이에요. BNP 파리바, 저펜포스트뱅크, 방코 산탄데르,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HSBC, UBS, 뭐 유니크레딧, 스탠다드 차타드, 웨스트팩, 뱅크 오브 몬트리올, 디지뱅크, 뭐 등등등등등, 뭐 PNC, 와, 뭐 이런 훌륭한 은행들이 지금 이미 이렇게 리플레저 위에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주목도를 받지 못했죠. 왜냐? 리플 소송이라는 거대한 리스크가 리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을 확인을 시켜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담이 됐었는데, 과연 지금 이렇게 소송 이슈에서 항소 절차가 만약에 없이 잘 이번에 약식 재판으로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 여기에 이제 그레이스케일 사건까지 그레이스케일의 승소로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 그냥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항소가 SEC가 항소를 중간 항소를 한다고 하면 좀 짜증 나겠지만, 그게 없다라면,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전망처럼 이게 항소 절차가 없다라면 되게 재밌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면 중장기적으로 한 2025년, 2030년, 아까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보면, 차트에서도 전폭적인 전망, 아까 69달러 전망이 있었잖아요. 69달러까지 가더라도 이게 지금 당장은 어렵다라는 게 여기 차트에 나와 있잖아요. 저항 맞고 여기서 마무리가 잘 돼도 참 좋겠지만, 이게 여기까지 이 프랙탈이, 와, 지금의 거시경제 환경을 고려하면 쉽지가 않다, 이런 계산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부동산 이슈 가지고 요즘에 어떤 트렌드를 보면은, 지금이 뭐 데드캣 바운스냐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세 전환의 모멘텀이냐, 요걸 가지고 또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저번 2021년 전후 때 벌어졌던 그 정도의 유동성 장세는 펼쳐지기 어렵습니다. 당분간 뭐 한 10년 동안 정말 이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이슈가 있지 않고서는 그 정도로 돈을 뽑아내서 이 경기를 좀 받쳐주려는, 시중에 돈이 그렇게 넘쳐나는 상황이 뭐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와서 벌어지지 않는 이상 그런 강세장은 벌어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냥 합리적인 내지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다를까요? 지금 시중에 돈이 굳었어요. 그럼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나마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고 소비 심리도 살아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뭐 부동산 리스크 하나 터지면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하나 터지고, 지금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 현실화될 경우에 지금 부채로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데 어디 하나에서 빵꾸가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막 시장을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XRP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단기적인 낙관론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특히 너무 단순하게 나이브하게 소송 이제 이겼으니까 뭐 이러다가 날아가겠지, 이런 것도 나이브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조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약식 재판은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뢰가 조금씩 남아있다, 이렇게도 조금 바라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은
조금 대응하시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추가 매수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 이 추가 매수 대응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시면 대응하시기 더 수월하실 거고, 단기간에 너무 무리해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 차트적인 분석가들이 말하는 어떤 전폭적인 전망과 관련해서는 그 이면에 대해서도 스터디를 잘 하셔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좀 꼭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한 4만 명 중에 한 10분 정도가 그런 약간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상황을 혹시라도 맞이하실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